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던 트럼프의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과연 어느 수위까지 올 것이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제 한미 관계를 방송하면서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하고 통제한다. 이게 이제 저 방송의 이제 제 주장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나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쿠팡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청와대가 드디어 이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예, 당연히. 이 대통령 생각 없이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패될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상세하게 관련 동향을 제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쿠팡 사태에 대해서 꼬리를 탁 내렸다 이겁니다. 왜? 제가 또 그랬잖아요. 쿠팡 사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미국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다행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는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은 쿠팡 사태를 다루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이미 지금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쿠팡 자체의 대미 로비력의 강화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물론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쿠팡이 전직 고위 관료들을 갖다가 각 부처별로 대거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 로비도 대관 업무도 그리고 미국에서의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로비죠. 이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로비력의 결과가 지금 이제 이 미국 정부의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쿠팡만의 책임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일 처음부터 말이죠. 저도 그 당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처까지 전부 동원해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 정도로 거대한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거대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먼저 불을 지르는 게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불을 질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세지잖아요. 이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과 견제와 그리고 제재 이거 피하기가 어렵다. 자, 이미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하게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본래 맞을 짓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그린란드는 지금 맞을 짓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예. 미군 기지도 그대로 다 있고 제한을 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까지 때릴 정도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정상적인 외교의 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외교 군사 정책을 쓰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야말로 관행적인 관례적인 그런 시각에서 트럼프의 외교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외교를 봐서는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다방면적으로요. 다방면적으로 지금 맨 먼저 우리가 당한 게 관세 협상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인을 끝까지 안 해줬잖아요. 7월 말에 합의한 것을 11월 중순쯤에야 합의해졌어요. 이게 무려 석 달이 걸린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지금 밉보이는 것이고, 최근 들어선 멀쩡하게 앉아있는 주한미 대사 대리를 갖다가 느닷없이 또 소환해가지고 본국에 소환시켜 놓으면서 후임자는 지금 완전히 가물가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군지도 거론도 안 돼. 한동안 모스탄 대사를 비롯해서 몇 명이 거론됐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후보군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후보군이었다면 어디선가 또 언론에 나오죠. 미국 언론이든 한국 언론이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카드가 외교적으로 제재하고 통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쉬운 카드 중에 하나가 쉽다? 일단 쉽다고 봐도 돼요.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대사 맨 먼저 소환해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주한미 정식 대사를 아예 거론조차도 안 나올 정도로 압박 카드가 세다 이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요거를 이걸 보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요거를 잘 분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관세 통상에서부터 시작해가고 이게 쭉쭉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 현안으로까지 이게 넓혀진다. 이게 빨리 넓혀져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면 좋은데 알게 모르게 살살살살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항상 얘기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책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말로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오는 건 보면 전부 중국으로 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번 쿠방 사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말이죠. 중국인이 고용돼서 중국으로 다 뺐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유하면서 이게 이제 1번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 다른 병, 요거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미국서부터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미국 정부의 반향, 거기에 이제 로비력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의도받을 지금 내가 오고 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매는요, 외교 안보 국방 그다음에 경제 통상 관세할 것 없이 전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결국 통화 수합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돈도 뭐 그 금융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금융 제재는 없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평가하는 유튜브들도 좀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통화 수합을 안 주는 게 이게 눈에 미국에서 통화 수합 안 준다는 말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통화 수합을 요청했다는 말도 한동안 딱 나오고 그자마는 요청한다는 말도까지 안 나올 정도로 미국이 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금융 제재입니다. 왜? 우리 환율이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 통화 수합만 딱 갖고 와봐요.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 제재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비자 제재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 일부는 실제로 비자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재죠. 예, 이게 뭐 눈에 보이게 이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고 알게 모르게 살살하는 게 무서운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의 최고의 결정판은 그러니까 극약 카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금융 제재라고 해서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통화 수합만큼 센 제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악법,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서 딱 고리를 걸고 나온 게 뭐예요? 온풀법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이거 뭐 미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미국의 반응이 말이죠, 심각하다. 이게 이제 외교안보 쪽으로까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여기저기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센지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덩어리가 동맹의 현대화라는 요 큰 숲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이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정말 나라는 좀 안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국제정신 측면에서 대국으로 된 데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헌법 제정할 때부터 도와줬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예? 북한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건데 이거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버려버린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만 쫄딱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이번 쿠팡 사태에 관해서 딱 방향을 싹 바꾼 거, 꼬리를 내린 거, 이거는 잘한 것이다 라고 봐요. 왜?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국민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면 대통령이 나서요. 그 시위꾼들 다 잡아들였다. 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근데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단 한마디 말을 안 해. 이거 그러니까 무슨 한미동맹 중요해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 요거 딱 하나 가지고 본심을 미국이 아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여기 서울에 미 CIA 요원들 쫙 깔려 있고 미 국무부 이 외교관들 우리 정치 담당 쫙 깔려 있는데 그거 하나 미국이 해석을 못하면 미국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끝났어. 이거 안 끝났어요. 지난번에 연 200억 불 준다. 예? 3,500억 불 어떻게 할래? 요거는 끝났지. 그런데 지금 이제 관세 폭탄 중에 제일 센, 우리가 지금 제일 센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아니에요? 반도체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만 때려갖고 SCMC가 2,500억, 그 다음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또 2,500억,
5천억 불을 미국이 딱 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말이죠. SK. 삼성이 한 370억 불 파운드리 이미 공장 짓는데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SK가 뭐 37억 불 딱 해갖고 한 400억 불 약속했는데, 지금 2,500에서 총 5천억인데, 대만이 말이죠. 이거 우리 한국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거를 도달할,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여력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얻어맞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예. 그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무역 확장법 232조 가지고 자기네는 관세, 반도체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칼을 들고 있어요. 하나는 232조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가지고 있는 법, 비상경제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비상경제권법.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를 하려면 미 상무부에서, 그러니까 미 상무부에서 조사를 해야 돼. 이 조사하는 게 몇 달씩 걸려. 그래갖고 이게 이 관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시간이 걸려. 그런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경제비상권법, 예, 이거에 따르면은 그냥 대통령이 딱 판단으로 이게 트럼프한테 딱 맞는 거죠. 아, 이거 한국 안 되겠어. 이거 반도체, 100% 때린다고 해버려. 딱 판단으로. 미의회 통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플러스 알파까지 언제든지 지금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부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딱 제재, 요것이 이제 하나의 가시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시권 넘버원 이 조치가 바로 뭐냐? 반도체 압박이다. 예, 반도체 관세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외교안보적인 측면으로까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관세, 무역 통상 이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딱 되고 있잖아요. 예, 금융.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남아있는 분야가 이제 핵잠이라든가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온풀법, 예, 이런 거는 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이죠. 오늘 민주당 새 지도부하고 이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게 뭐죠? 농담 속에 뼈 있는 농담이랄까요? 여기 그 정청래한테 이거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청래 대표가 놀래가지고 노노노, 우리는 다 친명이고 우리는 친청와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대소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요 지금 언론에서도 1인 1투표제 이거 당헌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끝까지 바로 지금 이게 지금 밀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의식해서 지금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지금 어제 사과를 했지만은 지금 당의 윤리위의 징계 조치는 이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극반발하고 있어요. 오복이라는 말을 꺼내서 극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세는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이거 내부 갈등을 이때 마무리해야 돼.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돼. 지금 이준석까지도 23일 날 들어오게 돼 있는데 땡겨서 21일 날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동훈이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 중에 하나인 김근식이가 말이죠. 한동훈이가 장 대표를 사과하러 가야 된다. 네, 격려 방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찬반 또 양론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사과하러 가면 한동훈이도 살고 장동혁 대표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윈윈. 그런데 한동훈이가 간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는 거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간들 그 진정성이, 이번에 한동훈이 진정성 있다고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세계 빼놓고는. 그런 것처럼 이미 가려면 늦었다. 가려면 그거를 갖다가 딱 방에 앉아갖고 유튜브 방송 앞에 앉아갖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거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하기 전에, 왜냐면 한동훈이도 다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시나리오, 크고 작은 그만한, 그렇죠. 장단기. 왜냐면 한동훈이는 2028년도를 노리니까 요 프로그램 없이 큰 틀, 이 아웃라인, 예, 요거 없이 큰 그림 없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유튜브 방송할 게 아니고 최소한도 미니멈의 조건 뭐냐? 진정으로 사과 의사를 전하고 정치적으로 다시 뛰고 싶으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잘하는 입으로 얼굴 딱 보이고 정말로 진정성을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 문 딱 닫아놓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럴듯하게 폼 잡고 앉아갖고 사과한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거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런 거 그냥 바로 아웃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 가든 안 가든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이가 가면 참 좋겠는데 김건희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갈 거야? 라는 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과쇼에 이은 또 이 방문쇼가 된다. 그래서 아예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 바로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포기한 비인간적인 측면만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일관성 있잖아. 한동훈이 말대로. 예. 그래서 그냥 정치판을 떠나라. 그렇게 무슨 쇼 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이 보조적으로 조금 이제 이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김정기 교수, 그 다음에 조금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우선요. 김정기 교수 그 최보식의 언론에다가 굉장히 좋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좋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5개 질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서로 엮어져 있다. 즉,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 제국의 NG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요. 미국은 법치와 제도 경쟁력이 강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이 가능하고 제도의 지속성이 있다. 제국은 단지 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유지가 된다. 둘째는요. 미국은 달러를 통해서 세계 금융 질서를 지배한다. 달러는 통화가 아니라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는 제재라는 형태로 작동한다. 군사보다 빠르게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무기가 바로 금융이다. 셋째, 미국은 기술 표준을 선점해서 세계의 규칙을 만든다. 플랫폼, 지적재산권, 표준은 현대 제국의 국경선이다. 영토를 점령하지 않아도 세계가 미국의 규칙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이유다. 넷째, 미국은 군사적으로 유일초 강대국이다. 동맹 네트워크와 결합한 군사력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율정권의 최후 담보다. 다섯째, 미국은 문화 질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생활 속으로 침투시킨다. 자, 그래서 문화는 부드럽지만 오래가고 총칼로 점령한 땅은 언젠가 반란을 했지만 문화가 만든 습관은 스스로 복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5대 질서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상의 전문직 군단과 이민자 기반의 고급 dun의 유익 구조를 동시에 가진 나라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 지금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지금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의 최종 전장은 AI인데 반도체가 AI의 연료라면 AI는 국가의 두뇌다. AI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 기술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내는 전쟁이 아니고 지속되는 전쟁이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은 세계 질서를 블록화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블록화. 그래서 그럼 한국의 선택은 어디냐? 한국의 선택을 친미나 친중이나로 단순한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다. 한국의 진짜 선택지는 따로 있다. 결정권이 있는 국가로 남느냐, 결정당하는 국가로 전락하느냐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권 국가라도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하면 주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종의 대상이 된다. 세계는 냉정하다. 결정하지 못한 나는 결정당한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동맹은 신앙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해야 된다. 마가시대의 동맹은 자동이 아니라 협상이다. 방위비 무기구매 공급망 협력, 대중국 정책의 속도까지 패키지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동맹을 감정으로 대하면 당한다. 동맹을 협상으로 관리해야 산다. 둘째, 기술은 동맹으로 시장은 분산으로 공급망은 이중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AI, 양자 우주 사이버는 서방 표준에 붙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 시장과 생산 거점을 한쪽에 올인하면 협상력이 사라진다.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분리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가 곧 안보다. 그래서 AI 시대의 국력은 전력에서 갈린다. 전력 없는 AI는 없다. 원전, 신재생, 송전망, 데이터 센터 입지, 산업전력 단가를 하나의 국가전력으로 묶지 못하면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력 빈곤국의 기술 섬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자, 그래서 신제국주의 시대는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도덕으로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이해하고 대비하는 나라말이 선택지를 가진다. 그래서 제국의 시대도 국가로 남는 길은 하나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권이고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결정한다. 아주 이 칼럼 말이죠. 아주 특이한 칼럼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이 김정기 상하이 총영사, 제가 이제 홍콩 총영사 할 때 상하이 총영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뭐 아주 가까운 사이고 저한테 좋은 글들을 많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칼럼 내용은요, 제가 요약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최보식의 언론 들어가시면 이 풀 텍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쿠팡, 요거는 뭐,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꼬리를 내린 거. 그래서 처음서부터 외교안보 부처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비상을 걸어서 대책회의 한 거.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쿠팡, 이 사건이 결국 외교안보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처들, 뭐 국정원, 뭐 외교부, 뭐 통상부, 그 다음에 안보부처 전부 다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실책이 나왔고, 이때 세게 나온 거예요. 이때 세게 나왔어. 근데 이제 미국의 반발이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가면 외교 현안으로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말이죠, 입장을 내놓은 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것은 한미 간의 외교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그래서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미 간의 외교 통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미측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교안보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의 압박,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외교부도 말이죠. 이 외교 안보 현안으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청와대 회의 때 외교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여한구 통상교섭장이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 부역 대표를 만났는데 그리어 대표가 뭐라고까지 했느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사실상 파산시키는 것이냐? 예. 그러면서 한국 당국의 조치가 과다한 데서 괴롭힘이라고 하는 말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도 말이죠.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강구했다. 예. 그러니까 미 본토에 기반하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 한국 정부 규제죠.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미 국무부가 밝혔어요. 그리고 지난 15일 향후 5년간의 외교 전략을 담은 전략계획 2분서, 이 에이전시 스트래티지 플랜인데요. 여기에서도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다. 모든 수단,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망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떤 국면에서라도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바로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원풀법하고 정보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요거를 말이죠,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플랫폼, 이 반발하는 이유는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법안의 모호한 규정, 과도한 징벌적 조치, 그리고 특정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이런 평가, 비판, 그리고 야권의 반발이 셌었죠. 예. 첫 번째, 온풀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와 역차벌인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타겟 규제시 세다. 그래서 온풀법은 주로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을 갖다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걸 정당한 시장 감시가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제권을 침해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특혜 의혹,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 플랫폼은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는 알리나 테무, 이런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규제의 공정성을 의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징벌적 과징금과 기업 도산 위험입니다. 법 위반 시 기업이 도산할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논리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로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입막음을 시도로 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입틀막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시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묘한 잣대를 들이고 있던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허위 정보, 혐오 표현이라고 단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5배수 징벌. 그래서 정부나 특정 세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크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검열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컨텐츠 모니터링, 그리고 삭제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이죠. 기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검열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는 지적도 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국제적 인권 기준 위반 논란이 있어요. 미 국무부는요, 이러한 시도를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인플루언서나 미국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중적인 정치 경제적 배경과 관련해서 중국식 통제 모델과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한국의 이러한 법적 개정 움직임, 재정 움직임이 중국 공산당이요, 자국의 빅테크를 통제하고 여론을 장악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을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은 결과적으로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으로부터 비자 제한이나 금융 제재와 같은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법안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몰아내고 중국 영향력을 키우고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불편한 여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한 몸의 정책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의 반발과 비판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쉽게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야권에서는요, 이런 입틀막법, 그렇죠? 이 온풀법은 개정, 입틀막법 개정은 원상복귀, 이런 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